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지요. 평생같이 늙어간 친구 옥군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멀게만 보였습니다. 설마 옥군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였습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 파 한 단, 마늘 한 대를 팔며 서로의 살림살이를 걱정해주던 사이였지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서로 아이를 맡아주고 생일상도 함께 차려주며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로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우리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제 곁에 없다고 하니 마치 제 몸 한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검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낯선 노인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새겨진 주름, 축 처진 어깨.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젊은 부부, 학교 가는 학생들, 시장 앞에서 분주히 짐을 나르는 상인들. 모두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저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옥군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니 국화꽃 향기와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의 낮은 울음과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빈소 앞에는 조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유족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영정 앞에 다가갔습니다. 영정 속 옥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늘 밟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향을 올리고 절을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속으로 말하며 가슴속 깊이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잠시 상주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자리를 물러나려는데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번지고 유족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례식장의 무거운 분위기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낯설고 불편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재산은 원래 내가 관리하기로 했잖아. 유언장도 조작됐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무슨 헛소리야? 엄마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어. 네가 빚만 안 만들었어도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냐. 순식간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옥군이의 딸아이들 둘이 영정 앞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상주가 달래려 했지만 감정은 이미 폭발해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 병원비 된 거 다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 그런데 왜 네가 다 가져가? 그게 효도냐? 빚만 잔뜩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엄마 탓하는 거지. 말싸움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서로 옷깃을 잡고 밀치며 욕설까지 오갔습니다. 친척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말렸지만 이미 조문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고인을 애도하기는커녕 재산 때문에 싸우는 자식들. 친구 옥군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생각하니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살아있을 때 늘 걱정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애들 사이좋아 보여도 내가 없으면 어찌 될지 몰라. 내 눈 감고 나면 참 무섭다. 그 말이 예언처럼 현실이 되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친척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땐 사이좋은 척하더니 결국 돈 앞에 선 피도 눈물도 없구나. 형제자매가 무슨 소용이냐. 잠시 멈칫했던 싸움은 금세 다시 거세졌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고 몇몇은 불편하다며 빈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결국 돈이 문제구나. 피부칠하는 것도 허상일 뿐인가. 끝내 장례식장 직원들이 나서서 유족들을 끌어내고 싸움은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분위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삼삼오오 웅성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빈소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제 옆에 앉은 조문객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저러니 참 기가 막히네요. 저도 모르게 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마지막 길에서조차 돈이 먼저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옥군이의 웃는 얼굴과 그 앞에서 싸우던 자식들의 일그러진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고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예감이 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도 언젠가 저 꼴이 나는 건 아닐까?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한 그림자가 내 집안에도 서서히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친구 옥군이의 영정 사진이 떠오르고 그 앞에서 고성을 지르던 자식들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저는 조문을 다녀왔을 뿐인데 그날 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도무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마저 저렇게 싸울 수 있구나. 가슴이 답답해져 한밤중에 일어나 부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흘러들어 싱크대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찬물 한 잔을 마셨지만 속은 더 쓰라렸습니다. 저는 괜히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 딸 어린 시절 사진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소풍 가서 김밥을 먹으며 까르르 웃던 모습, 비 오는 날 같이 우산을 쓰고 장터에 가던 모습. 사진 속에서는 누구도 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살아내는 게 전부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언젠가 내 재산을 두고 서로 싸울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마음을 쿡쿡 찔렀습니다. 며칠 후 제 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엄마 집 있는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간대요. 집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늘 무뚝뚝하고 바쁜 척만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얘기를 꺼내며 정리를 운운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엄마. 요즘은 뭐든 빨리 결정해야 손해 안 봅니다. 저도 부동산 사무실에 물어보니 그쪽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던데요. 아들의 목소리는 설득이 아니라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알던 내 아들이 맞나?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딸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딸은 제 앞에 앉자마자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애들 학원비에 전세금까지 감당하려니 너무 벅차요. 엄마 집은 이제 재개발 들어간다면서요? 그거 정리해서 미리 나눠주시면 저희도 숨통이 트일 텐데.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도 슬며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현금 조금이라도 손에 쥐고 사는 게 최고라잖아요. 어머니 연세에 재산관리 힘드실 테니 저희가 대신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딸아이마저, 그리고 며느리까지. 그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아직 건강하다. 내가 번 돈, 내가 지켜온 집이다. 내가 결정한다. 너희가 나눠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오빠네만 챙길 수는 없지. 엄마,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지. 공평? 어머니 곁에 누가 오래 있었는데요? 우리가 더 기여했으니 우리 몫이 커야 당연하지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순간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본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옥군이의 자식들이 영정 앞에서 싸우던 모습과 지금 제 자식들이 제 앞에서 싸우는 모습이 하나로 겹치며 가슴을 쿵 내려쳤습니다. 그만해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식들은 순간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보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내 집도 저 꼴이 되는 건가? 피부치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래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 봉투가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약을 한 알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켜야 한다. 자식이든 뭐든
내 전부를 쏟아붓고도 남은 건 배신뿐이라면 나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마음속에서 천천히 결심이 굳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결심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내 재산은 내 것이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이야기를 꺼내도 며느리가 슬쩍 떠보는 말을 해도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쓰디쓴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감정을 드러내면 제가 더 초라해질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밤마다 옥군이의 장례식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정 앞에서 싸우던 자식들, 그리고 형제 자매가 무슨 소용이야. 울부짖던 친척의 목소리. 그 모든 게 제 미래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 현실이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제 남은 삶은 자식들의 탐욕 속에 삼켜지고 말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마지막만큼은 제 손으로 정리하자. 그날부터 저는 하나씩 움직였습니다. 우선 집과 땅을 정리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니 미련이 컸지만 이제는 집착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조언도 구했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했습니다. 자식들 몰래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은근슬쩍 집에 들렀습니다. 마침 제가 약국에 약을 사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책상 위가 어질러져 있고 서랍에 있던 통장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짐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통장 잔액이 왜 이렇게 없어요? 몇 천만 원이 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돈 이미 다 썼다. 필요한 데 쓰고 기부도 했다.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은 우리를 위해 있어야죠. 저희도 힘든데. 저는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힘들든 네 동생이 힘들든 그것까지 내가 짊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 나는 이미 평생을 너희에게 줬다. 이제 내 남은 돈은 내 뜻대로 쓴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텅 비어버렸다는 사실이 제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슬며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세요? 혹시 집 정리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늙으니 잠이 줄어서 그냥 생각이 많아졌을 뿐이지. 그녀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속지 않겠다. 시간은 제 편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집과 땅은 제 뜻대로 정리되었습니다. 현금화한 일부는 조용히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진행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새로운 작은 전셋집 계약에 썼습니다. 오래 살던 동네와는 조금 떨어진 아무도 모르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조용히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리 좀 하셔야죠. 나중에 서로 다투지 않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해요. 작은 딸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도 이제 힘들어요. 오빠만 재산 물려주실 거 아니죠?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명하게 나누셔야죠. 그래야 가족이 오래가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물을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오래 생각해봤다. 너희 말대로 내가 미리 정리하는 게 맞겠더라. 자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대와 탐욕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자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재산이 자기들 손에 들어올 거라 믿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자 그들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이 집도 땅도 더 이상 내 것도 너희 것도 아니다. 이미 모두 정리했다. 절반은 사회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내가 살 집으로 옮겼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저희들 몫이잖아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작은 딸은 눈을 크게 뜨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요?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각자 가정을 꾸렸잖니.
나는 평생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재산으로만 본다. 그 순간 이미 천류는 끊어진 거다. 자식들은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다. 너희에게 줄 건 다 줬다. 학비도, 밥도, 내 젊은 날도. 이제는 내 남은 날을 나답게 살겠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봉투는 제 손에 그대로 쥔 채 자식들 앞을 지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새로 얻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낯선 동네, 작은 집이었지만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으로 마련한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작은 꽃병에 꽂고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친구 옥군이를 떠올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옥군아, 나는 결국 이렇게 했다. 너처럼 내 자식들이 싸우는 꼴 나는 두고 보지 않으려 한다. 저녁 무렵 창밖으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지 않고 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은 나답게. 그 다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